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변동성을 빼면서 하루 종일 제자리에서 맴돌았고 해외 시장 또한 유럽이나 미국 모두 변동성이 하락했지만 나스닥을 포함한 미국 증시는 올랐고 유럽 증시는 변동성이 5% 넘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1% 내외의 하락이 나와버렸습니다. 시장의 힘이 계속 나스닥으로 쏠리고 있는데 정점이 어디에서 형성될지 가늠이 안 되죠. 시장을 움직인 동인 그리고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참, 슈퍼게임이 콜옵션 오늘 나머지 물량이 청산될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늦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아쉬운 분들은 여기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을 검색하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여기 가입하시면 매일 아침 한국 시장 개장 전에 영상이 스크립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아시아 세션 리뷰 갑니다. 우리 증시는 금요일에 나스닥이 1% 상승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장 초에는 나스닥 선물이 빠져서 출발했다는 이유로 약 보합 출발을 했고 처음 10분간은 다시 399포인트를 향해 가려는 듯 했는데 선물 미결제 약정이 등가를 동반하지 않으면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2시 이후로 변동성이 빠르게 빠지면서 외국인이 선물 매수 포지션도 크게 줄었는데 현물 시장만큼은 알고리즘 매수가 끝까지 들어오면서 지수를 빼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옵션 가격이 빵빵한 상태였고 이런 상태라면 이번 주는 최소한 이틀 정도는 양옵션 프리미엄을 빼야만 추가 상승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었죠. 결국 하루 종일 선물 미결제 약정은 좀처럼 증가하지 못한 채 양옵션 프리미엄 뺐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아무런 뉴스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선 외국인들이 미니 선물 시장에서 무려 9,700억가량의 선물 매도를 하루 종일 선형적으로 쌓았는데요. 외국인들은 코스피 일반 선물 시장은 포지션이나 해지 거래 용도로 진입하지만 미니 선물 시장만큼은 상당히 공격적인 투기 거래를 하곤 하죠. 그럼에도 일중 2천억에서 3천억 이내의 포지션만 잡는 편인데요. 이는 미니 선물 시장이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것도 원인인데 일반 선물 시장에서는 거래의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도 제법 있지만 미니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투기적인 포지션을 잡는다면 유동성 부족으로 대부분이 거래 상대방이 금융투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미니 선물 시장에서만큼은 외국인이 의외의 강력한 하방을 쌓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미니 선물 시장에서 숏을 잡는 동안 일반 선물 시장에서는 방향성 없이 3천억가량의 선물 매수를 하였는데요. 매수 강도가 약하다 보니 선물 베이시스는 어제보다 0.3포인트가량 눌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선물 베이시스가 오버 액션을 한지라 오늘은 이론 베이시스에서 큰 차이 없는 구간들이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한편 옵션 시장에서는 드디어 슈퍼개미가 콜옵션 392 그리고 395 나머지를 모두 이익 실현한 것 같아요. 비록 지난주 금요일이 이익 수준에서는 제법 밀렸지만 진입 평균 단가를 고려하면 따따블 이상은 이익 실현했다라고 보는데 개장과 함께 콜옵션 매도를 시작하면서 시장이 밀리기 시작하니 오전 10시 이후에는 더욱 강력한 속도로 종가까지 콜옵션 매도를 하면서 해당 행사 가격의 옵션은 미결제 약정이 각각 1만 계약 이상 빠졌고 그래서 종가 저가로 내리꽂히게 됩니다. 슈퍼개미는 이번 콜옵션 베팅으로 최소 210억 이상, 물론 추정치입니다. 어쨌든 이익 실현한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콜 매도가 나오자 지수의 상승도 제한되었지만 옵션 스마일이 빠르게 꺾이면서 외가격 풋옵션 또한 좀처럼 올라오지 못하고 음봉을 맞아버렸습니다. 오늘이 하락으로 시장의 레인지는 405에서 395가 아닌 400에서 395의 아주 좁은 박스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만기가 아직 사흘이나 남았는데 지수를 좀 과하게 가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의 변동성이 모두 13포인트 초반까지 내려온지라 우리 시장의 변동성은 최소 하루 정도는 더 빠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 추세적인 시세는 화요일에도 나오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도 굳이 나온다면 콜옵션 395나 392는 좀 민감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콜 매도 포지션을 커버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 매수 포지션은 커버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아직 하락보다는 상승 기조가 남아있는 것이죠.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주말간이 프랑스 선거가 무사히 넘어가면서 장 초반 1시간 동안은 1% 가까이 상승하는 등 분위기가 좋았어요. 하지만 딱 1시간만 상승했고 이후에는 줄기차게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오면서 2거래일 연속 긴 윗꼬리 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상승장에서의 연속된 윗꼬리는 더욱 강한 상승을 동반하곤 하지만 유럽은 상승장이 아닌 미국 눈치를 보는 패시브 장세인지라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 옵션 프리미엄이 박살나기 마련인데 실제로 오늘 유럽 증시는 초반 반등할 때도 변동성이 하락했지만 이후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고가 대비 1% 넘게 조정을 받는데도 변동성이 하나도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유럽도 옵션 만기를 일주일 조금 더 남기고 있는 상황인지라 옵션 프리미엄이 정리가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시간같이 녹는 속도가 너무하다 싶을 정도죠.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개별 시장에 모멘텀이 있어야 하는데 글로벌 증시 중 일본과 나스닥 빼고는 모멘텀 있는 시장이 없어요. 이따가 미국 세션 이야기할 때 부연하겠지만 선두주자가 쉬는 동안 후발주자들이 따라 올라오면서 기간 조정을 아름답게 만들면 또 선두주자가 레벨업을 하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 증시가 지금의 상승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니 추세가 나오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윗꼬리만 달아가는 것 같아요.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로 추세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채권 시장부터 보면 특별히 의미 있는 경제 지표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하루 종일 시장이 방향성을 보이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유로존 채권은 지난주에 워낙 반등이 약해서 조금 고개를 들었는데 이것 또한 의미는 없다고 봐요. 특히 미국 세션에서 컨퍼런스 보드 고용동향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전월 대비 1포인트가량 하락이 나왔죠. 근데 시장은 지표 발표가 있기는 했나 싶을 정도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화시장 또한 오늘 의미 있는 방향성 없었습니다. 그나마 멕시코 페소와는 시장이 리스크 온의 흐름을 보이자 오늘도 조심스러운 양봉을 만들었는데 지난 6월 25일에 기록한 고점권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추가로 리스크 온을 보이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 쌍봉을 만드는 수준까지 올랐죠. 나스닥 시장이 계속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시장이 쌍봉을 먼저 만들었다라고 보고 밀릴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조정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지표의 무게에 비하면 좀 과도한 오버슈팅이 있었죠. 그래서 구리도 지난주 그 톤당 1만 달러 공방전 한 초강세를 보였다가 펀더멘털이 특별히 좋아진 게 없으니까 또 심지어 중화권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부러지고 있죠. 그래서 아시아 세션 시작하면서 구리는 줄창 하락을 해서 톤당 9,800달러까지 내려갑니다. 하지만 또 유럽 세션에서 미국 세션 시작할 때는 구리가 다시 톤당 10,000달러 가더니 많으니 했는데 그러다가 미국 세션을 시작하면서는 또다시 9,800달러로 즉 아직은 추세 하락이나 상승 이런 거 없이 지금은 비추세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름 시장 또한 장중 등락이 있었지만 진폭이 1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굉장히 좁은 박스를 이어갔는데요. 특히 기름값은 텍사스에서 태풍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있죠. 지금 그 휴스턴 지역이 85%가 정전이 되는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허리케인을 F5등급을 맞았으니 당연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장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죽은 것도 영향을 받고 있지만 기상 이슈는 단기성 재료지 추세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이런 흐름은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될 CPI 이후에나 또 방향성은 보이지 않겠나 싶은데 그 화요일에 EIA에서 단기 에너지 전망치가 나오죠. 근데 거기서 이제 드라이빙 시즌 관련된 코멘트가 만약에 부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유가는 82달러도 깰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트레이더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시장은 그 비추세 장세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는 변동성 선물을 장중한 때 13포인트 이하로 밀어낼 정도로 징그러운 저변동성 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개장 초의 흐름은 지난주 후반과 달리 나스닥은 상대적 약세가, 반면 다우나 러셀은 상대적 강세를 보이는 등 이것은 긍정적인 흐름, 즉 주도주의 휴식 가운데 후발주자들이 따라잡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줄 알았는데 채 1시간을 제대로 가지 못했어요. 유럽 증시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다우지수 선물은 개장 후 15분 만에 4만 포인트를 터치하기도 했지만 이후에는 조심스럽게 밀리기 시작하더니 오전장 마무리될 무렵에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거대한 윗꼬리를 달아버렸어요. 또 그 러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 세션 시작하면서 러셀은 굉장히 강한 저가 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미국 세션 개장 후 15분 만에 금요일 종가 대비로는 러셀이 1.5% 넘는 상승을 보였어요. 그런데 러셀도 30분도 안 돼서 당일 갭상승한 물량은 모두 반납해버렸죠. 시세의 연속성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은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래일로 15거래일 정도를 계속 윗꼬리만 달고 밀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스닥도 사실 피곤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방향성은 달랐죠. 미국 세션 초반만 해도 나스닥은 나름 올라오면 매도세가 조심스럽게 나오면서
상승을 틀어막았는데 특히 시총 1위 자리를 지금 애플이 다시 탈환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조심스럽게 밀리는 등 인덱스 전체를 끌어올리는 움직임은 없었어요. 게다가 지난 한 주 동안 제대로 가지 못했던 엔비디아, 또 ARM홀딩스, 브로드컴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시장이 하락은 틀어막았지만 당기지도 못했죠. 유럽 시장이 장중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처박혀서 마감을 했는데도 나스닥은 눌리면 올라오기를 반복하다가 장마간 30분 남겨놓고 일중에 들어왔던 쇼 포지션들이 일거에 손절매 나서면서 나스닥만 종가 고가로 마감합니다. 시장이 왜 올랐는가에 대해서 이코노미스트 분들이나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그냥 숏 마인드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시장은 계속 숏이 에너지를 먹고 상승할 것 같아요. 오늘도 나스닥에서는 오전장, 오후장 모두 숏이 쌓였지만 시장이 밀리지 않자 종가를 양봉으로 만드는 커버가 나왔어요. 어느 날 갭 상승 출발한 다음 30분에서 2시간가량 이유를 알 수도 없는 완전 급등이 나오면서 숏들을 올킬 시킨 뒤 흘러내린다. 그러면 그제서야 조정을 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는 여전히 시총 상위 종목들 중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것인데요. 모멘텀 트레이딩의 특징이 고가 갱신을 할 때 계속 포지션을 애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모멘텀이 의미 있게 꺾이는, 그러니까 고점에서 특정 범위만큼 밀리기 전까지는 시장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시총 1등, 2등, 4등, 10등이 신고가 갱신했죠. 그런데 쉽게 하락이 나오나요? 자, 정말 강한 시장입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 기름 주식이 다시 힘이 빠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신고가를 기록했던 골드만삭스가 밀린 등 금융주도 살짝 힘이 빠지고 있는데 이것이 다우지수의 도루묵에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 시장은 여전히 강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서 시장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진 않았다고 봐요. 그래도 일부 종목들이 고가권에서 눌려서 횡보하기 시작한 것은 갭 상승 출발 후 눌리는 때가 시작되기라도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시장이 조정 모드에 들어갈 가능성을 키워준다라고 보는데 아쉽게도 기술적으로 이번 주 주봉은 여전히 강력한 양봉 마감이 예상되는지라 웬만해서는 이번 주도 쇼 포지션으로 이익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경제지표 발표에 따라서 시장이 바로 반응한 것이 아닌 경제지표와 관계없이 본장 개장 후 최소 30분 정도 지날 때까지 숏과 롱이 치열한 교전을 치르고 그 결과에 따라 시장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경제지표의 시장 파급력이 약해졌다기보다는 지금 시장 자체가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움직이는 그런 강세장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 수급 균형이 뒤틀어지게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이른바 그 프레저럴 마켓, 이런 것은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 시작은 지수 움직임에 관계없이 변동성 선물이 조심스럽게 상승을 시작하는 것으로 포착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 변동성이 지하실을 계속 뚫고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미리 숏을 잡고 기다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전일 해외 시장의 핵심이 미국과 유럽이 서로 다른 방향성, 그러니까 유럽은 윗꼬리를 이틀 연속 달고 하락한 것에 비해서 미국은 나스닥 중심도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시장 모두 변동성은 끝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 또한 변동성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미국 세션에서 컨퍼런스 본드 고용동향지수 발표됐는데 시장 미동도 안 했죠. 그래서 이제 시장은 지금 경제지표에 반응하기보다는 일단은 어느 정도 그 나스닥이 쉬어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변동성 매도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단은 400포인트, 하단은 395포인트, 굉장히 좁은 박스 안에서 움직일 텐데 오전장이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오후장에는 조정이 나오는 그런 지루한 박스장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화요일까지는 풋옵션 매수는 쳐다도 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장이 고가권에서 계속 박스를 친다는 전제하에 소극적으로 이익을 고정하는 비추세 전략도 괜찮겠어요. 이번 주는 목요일에 가야 미국 CPI 발표가 있죠. 또 금융주 실적 발표는 금요일에 가야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시장이 계속 재미없는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락은 어렵다라는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어요. 특히 지난주 금요일 선물이 395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간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해칭을 시작한 지점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주에 선물이 395포인트 이하로 내려가면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해칭이 풀리는지를 봐야 돼요. 실제로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면서 선물 미결작정이 감소한다. 그러면 2월 만기까지는 상방 시세도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래보다는 위쪽이 더 열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해외 시장은
러셀 롱 포지션 이익 실현했어요. 아직 시장이 추세를 보일 때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인데요. 상승장이라면 낙수 효과가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은 그냥 나스닥 투기 끝을 보려는 시장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반등 시 빠르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외에 7월물 변동성 선물 이제 잔존일이 일주일 조금 더 남았는데 여기서 변동성 빠져도 뭐 손대기는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8월물 변동성 선물 지금 잔존일 대비 14.15포인트까지 밀렸죠.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다고 보고 6개 매수를 했어요. 지금까지 누적된 변동성 선물 매수 포지션 손실, 즉 월물에서 잡았다가 이익 났지만 청산을 안 하고 그대로 눌려서 다음 거로 넘어간 이른바 롤오버 스프레드가 지금 월물당 평균 한 1.5포인트를 12개 갖고 3개월물을 쳐맞았거든요. 그래서 8월물에서는 한 17포인트가 넘어가야만 손익분기점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이 변동성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하단은 막혀있고 상단이 열려있죠. 그래서 기계적인 롤오버보다는 저렴한 구간을 찾아서 롤오버하는 것이 핵심인데 과거에 이 변동성이 바닥권에서 뭉개는 것을 6개월 넘게 지속한 적도 있었어요. 물론 그 사이에 잠깐 한 3, 4포인트 정도 변동성이 터진 적은 있었지만 변동성 매수라는 게 뭐 3, 4포인트 이익 내려고 들어간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저변동성 구간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변동성을 누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폭발의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수량 관리를 하면서 포지션을 밀어보도록 할 거예요. 참고로 이렇게 변동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것이 이 커버드 형태의 상품들이 인기를 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뭐 채권 시장에서는 뭐 TLT, 뭐 TMF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와 같은 커버드, 즉 롱 포지션을 잡은 상태에서 상단을 콜옵션 매도로 닫아놓는 상품들,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합성품 매도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폰지 게임처럼 이들 상품들이 계속 인기를 얻어서 돈이 들어와야만 롱을 잡고 위를 닫을 수 있는 것인데 더 이상 돈이 들어오지 않거나 시장 자체가 힘을 잃어서 어느 순간 뚝 하고 부러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위는 닫혀있고 아래가 뻥 뚫려있는 포지션들이 아주 낮은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포지션 언와인드가 시작될 것이고, 그러면 일각에서는 시작하는 이른바 볼마게돈이 오게 되죠. 미리 걱정하고 숏을 잡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지만 어쨌든 마켓메이커들이 더 이상 이 가격대에서는 무서워서 변동성을 못 팔겠습니다 하면서 지수의 움직임과 관계없이 변동성이 조심스럽게 오르기 시작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 변화의 단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는 의미에서 선물 매수, 변동성 선물 매수를 롤오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닥치고 나스닥 매수를 밀고 있다라고 하면 델타원 당신도 나스닥 매수에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 투자라는 것은 각자의 모델에 따라서 수행하는 거예요. 모멘텀 트레이더라면 모멘텀이 살아있는 나스닥에 계속 롱 포지션 붙이는 것이 맞지만 저는 어쩌면 올드 패션드라서 어쨌든 나스닥 롱을 잡고 폰지 게임에 동참하고 싶지 않아요. 대신 숏은 더 이상 포지션으로 끌고 가지 않기로 했고 그 대안으로 변동성 매수를 하려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량에 따라 좋은 성과 내실 수 있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